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 상법, 세무사 우리 1차 선택 과목 상법을 담당하게 된 차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세무사 우리 상법 우리 입문 특강입니다. 입문 특강 해서 우리 초시생 처음 공부,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교육을 한 3시간 가량에 걸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사 상법.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무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우리 시험 같은데 주관처가 우리가 다 다릅니다. 대한민국.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변호사 시험 같으면은 우리가 그죠? 예, 바로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세무사 시험 1차 시험인 과목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재정학, 회계학, 법 과목이 있는데 법 과목에는 선택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과목.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상법. 근데 상법은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중에 상법에서 제3편, 회사만 합니다. 회사편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목으로 민법이 있죠. 총칙. 민법은 또 다 하지 않고 민법 총칙만 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민사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법이라는 되게 어려운 과목인데 그 과목을 이렇게 해서 총 3과목 중에 택일, 선택,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혹시 그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상법을 선택했다. 이래 보시면은 상법. 여러분, 상법이 그렇죠? 우리 예. 40문제 오지선다 선택형이죠. 1차. 자, 그리고 우리 24년이죠. 최근 24년도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꽈락률도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평을 보면은 예, 여러 과목 중에 1차 과목 모든 과목 중에서도 그죠? 가장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으로 평가되는입니다. 평가된다. 자, 그래서 상법을 선택하시면은 좋은 선택. 굿 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선택. 어쨌든 시험은 그죠? 걸리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택할 때는 뭐다? 상대적으로 쉽고 무난한 거, 내가 시험 치기 좋은 거, 합격하기 좋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상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상법에는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시험에서는 회사편만 한다 그랬죠. 회사편.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환. 자, 이거 제가 직접 정성껏 만들었는데 이 교환을 보시면은 자, 페이지는 전체 본문 페이지만 한 6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줄여서 줄인 겁니다. 거의 다 들어있다 봅니다. 따라서 다음에 우리가 본 강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에 이 내용 그대로를 목차를 잡고 안에 내용을 더 채워나간다 이거죠. 내용을 더 채워나간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교환을 잠깐 보시면은 자, 제가 여러분이 처음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맨 앞에는 인트로 기초 법률 용어를 좀 담아놨습니다. 자, 이거는요 내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내내. 자, 법에서 쓰는 말.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선의와 악의가 뭐죠? 그렇습니다. 선의, 악의는 나쁜 놈, 착한 놈. 마치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선이다, 악이다, 착하다, 나쁘다. 그런데 법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법의 세계에서는 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몰랐다 또는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게 선의와 악이라 그래요. 따라서 선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올 텐데 그거는 뭐다? 네, 몰랐다.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저 법률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초법률 용어. 그래서 이거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목차를 잠깐 보면은 회사법의 통칙입니다. 말 그대로 통칙은 회사법 전반에 나타나는 그죠? 기본 내용을 다 앞에서 뽑은 겁니다. 자, 그래서 통칙에는 개념, 종류, 설립, 구조 변경. 자, 구조 변경이 이제 가장 좀 어려운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병과 분할. 회사가 합병한다. 회사가 나눠진다. 분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그죠? 네, 바로 우리 구조 조정할 때 여러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되는 어려운 테마가 또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모회사, 뭐 지주회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제도거든요. 자, 그런 걸 본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회사 해산과 청산. 자, 회사가 만들어지고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도 뭐죠? 출생과 사망이죠. 태어나고 죽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법인도 어떻게 된다? 태어나고 죽죠. 회사가 태어나는 걸 설립, 회사가 죽는 거를 뭐다? 죽는 과정을 소멸하는 과정, 법인이 소멸되는 과정을 해산과 청산 이런 말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본격 요 내용을 주식회사의 설립. 자, 주식회사 설립. 자, 설립의 방법과 절차, 관련 문제점. 그리고 이제 3장에 또 이제 중요한 테마입니다. 주식과 주주. 자, 거기서 주식과 주주라는 게 어떤 뜻이고, 그 다음에 주권과 주주 명부라는 걸 또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의 양도와 제한. 예,
자, 여러분, 우리 법의 세계에서는요, 이 양도라는 게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한 개입니다. 양도라는 게 권리 이전이거든. 양도는 권리 이전. 그러면은 권리를 이전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의 세계에서는, 특히 민사법의 세계에서는 권리를 이전한다. 가진 걸 넘긴다. 이게 자유잖아, 그죠? 내가 영원히 내가 가진 걸 갖고 있어야 되고 넘기질 못하면 자유롭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자유, 권리, 양도, 권리 이전을 양도, 권리 이전을 양도. 자, 이걸 배우고 그러나 그 양도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한한다, 제한한다, 제한한다. 자, 요것도 우리가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4장은 주식회사 기관입니다. 자, 여러분 법인이라는 거는 그죠? 예, 우리가 관념적인 추상적인 존재죠. 대한민국 법인 그리고 대한민국 법인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식회사도 법인입니다. 법인. 여러분 삼성전자를 본 적 있습니까? 없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관념적인 존재, 추상적인 인격. 이게 바로 법인이거든. 법적으로 만든 사람. 자, 그러면 법인은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개인 자연인은 팔, 다리, 말, 눈. 그죠? 이걸 기관이라고 그럽니다. 눈, 코, 입, 감각기관, 그리고 팔, 다리.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다 기관이야. 그러면 법인의 기관이 바로 뭐다? 요거죠. 네. 자, 그래서 주식회사의 기관. 자, 여러분 의사를 결정한다 해서 관련되는 게 나오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는 뭐죠? 주로 이제 집행기관. 그리고 이제 그렇죠.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그리고 집행하는 기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통제, 감시, 감독이죠. 감사위원회. 자, 이걸 배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여러분 모든 제대로 된 조직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큰 조직이 뭘까요? 국가입니다. 국가라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조직이죠. 국가.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도 뭐가 있을까? 그렇죠. 바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죠. 상권분리.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회사, 우리 대표적으로는 주식회사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보면은 뭐다? 입법부에 해당하는 뭐죠? 의사결정, 법을 만드는 데가 뭐다? 주주총회. 자, 그리고 이제 그 만드는 법을 집행한다. 그럼 뭐다? 이사회, 이사, 대표이사. 그리고 뭐다? 감시감독한다. 사법부, 법원에 해당하는 게 뭐다? 감사위원회. 맞죠? 요렇게 입법, 행정, 사법, 상권분립이 그대로 여기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장은요. 그 밖의 제도인데 뭐냐면 여러분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의 감소. 그러니까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의 감소. 뭐다? 증자와 감자. 이걸 배우는 게 바로 첫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관의 변경, 회사의 계산, 그리고 사채. 자, 회사 계산은 회사를 영업을 하다 보면 그죠? 그렇습니다. 자, 돈을 벌었다 뭐 이익 배당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준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지막에 사채. 우리 사채는요.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법 시험에서는 일반 사채는 잘 안 다루고요. 특수 사채.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 두 가지를 이제 특별히 더 중점을 두고 배웁니다. 됐죠? 그래서 맨 앞에 제가 뭐 목차 상법을 하면 우리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이런 걸 공부하구나 우리가 뭘 할 때는 그죠 여행을 떠날 때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 목적지 어디 간다 그 어디쯤 하고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고 이런 걸 다 하죠. 똑같습니다. 계획을 할 때. 자 그래서 요거를 딱 바탕을 두고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잠깐만 넘기면 이제 기초법률 용어 제가 처음에 말한 요런 내용들입니다. 요런 내용. 뭐 추정과 간주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자 추정과 간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을 보면요.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간주는 우리 법에서는 간주라는 말은 대신에 본다 이래요. 본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냐면 추정이라는 것은 반대 사실을 들어서 뒤집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반대 사실을 들어서 번복, 뒤집을 수 있는 게 추정입니다. 추정. 근데 간주는 반대 사실을 들어서 단순히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냥 본다야. 끝. 그냥 본다야. 끝입니다. 요런 차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입법 정책이에요. 알겠어? 뒤집을 수 없는 사실, 어떠한 사실을 뒤집을 수 없게 만들려면 번복할 수 없게 만들려면 본다 이래버리고 뒤집을 수 있는 거, 번복할 여지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추정 이런 말을 쓴다. 요 정도. 자, 그 다음 밑에 준용과 유추 적용도 우리가 기술적인데 자, 준용이라는 건 입법 기술입니다. 자, 모든 법을 어마어마한 법을 똑같은 걸 다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저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뒤에는 있죠. 거의 똑같죠. 그러면 그 앞 조문을 따른다, 준용. 따른다, 따라 쓴다, 준용. 그래서 준용 조문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법인의 대표는 그렇죠 대리를 준용한다 이 말이죠. 예, 이런 것들. 그러면 대리 규정이 이만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표도 그렇죠 또 똑같이 쓸 게 아니라 대표도 대리를 준용한다 하면 되죠. 대표 자리에 대리 자리에 표만 넣으면 되잖아. 리 자리에 표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입법 그죠. 기술적으로 그죠. 예, 입법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죠. 자, 줄여 가지고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유추는요 그게 아닙니다. 유추 적용은요.
법 똑같은 조문이 없습니다. 준용 조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비슷해. 성질이 비슷해. 그럼 성질이 비슷하니까 뭐다? 그렇죠. 그 비슷한 걸 찾아서 끌어 쓰는 거죠. 이걸 유추해서 쓴다. 유추 적용입니다. 유추 적용입니다. 자, 성질이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을 유추 적용한다. 자, 아까 선의 세 번째 보면 선의하기와 과실 그리고 무과실 아까 제가 말했죠. 예. 따라서 윤리 도덕적 판단 선의하기 우리 일반 표현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선의,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걸 악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과실은요 주의 의무 위반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생활할 때 그죠? 예 한마디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과실. 자, 그건데 이제 여러분 경미하게 위반하면 경과실, 단순과실. 근데 중대한 실수, 중대하게 위반해서 이걸 중대한 과실, 중과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 법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자, 4번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 조금 전에 말했죠. 특정인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 보통 보면 뒤에 나올 때 등기의 대항력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요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등기를 했으면은 대항할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다? 그렇죠.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두 번째 보면은 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자, 여기 우리 민법에 450조 있습니다. 자, 민법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것도 좀 참고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상법은요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법은 뭐라고?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법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또 별도의 규정을 한다 이 뜻이죠. 자, 그리고 이런 통제나 승낙은 확정일자인 정서에 하지 않으면 채무자 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세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잘 쓰는 예가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당사자 두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 똑같은 표현 아닌데. 근데 그거를 문자를 보내거나 문서에다 적어 놓으면 뭐죠? 다음에 상대방이 잡아떼거나 내 몰랐다 할 때보다 짠 보여주면 되잖아. 야, 내가 보냈잖아. 야, 너 이거 봐라. 너 도장 찍었잖아. 너 사인했잖아. 맞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걸 하나 딱 해놓으면 뭐죠? 자신의 효과,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 효과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자한테. 알겠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잡아댈 때 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걸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외관 책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관이라는 게 거래 안전이에요. 거래 안전. 겉으로 보기에 한자죠. 겉외자에 볼관자. 겉으로 보기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죠.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죠. 그러면 뭐다? 원래 가짜가 한 행위에는 효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인데 누가 보더라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진짜가 한 것처럼 효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은 여러분 거래 안전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 외관처음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외관이 존재 맞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외관 가짜입니다. 그러나 외관 작출의 귀책 잘못이 있는 자가 외관을 신뢰한 제3자에게 그 외관에 따른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우리가 상법 같으면 이런 겁니다. 지금 회사법 같은 데 밑에 나오네 대표이사. 실제는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실제는 대표이사가 아닌데 이 대표이사 행세를 한 거야. 대표이사 아닌 자가 대표이사 행세를 했죠. 그러면은 뭐다? 회사는 야, 이 사람은 둘이 대표이사가 아니니까 얘가 한 행위는 우리가 책임을 못 져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회사에게 잘못이 있고 귀책 사유 그리고 상대방 거래 상대방이 믿었다는 거야. 진짜인 줄 알고 믿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회사 책임져. 이게 그 유명한 395조 표현 대표이사라고 그래요. 표현 대표이사. 자, 이것도 우리가 민법의 표현 대리의 법리가 똑같이 온 겁니다. 똑같이 온 겁니다. 한마디로 대리인 아닌 자가 대리인 행세했죠. 그러면 뭐다? 그렇죠. 한마디로 거래 상대방이 믿었죠. 그러면은 책임져. 마치 대리인 있는 것처럼 책임져. 맞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에 보면은 소급표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법의 세계에서 장래효와 소급표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 관계가 전개될 때 법률의 효력의 발생이 장래효라는 거는 앞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급표란 뭐냐면 과거로 거슬러 가서 과거의 일정 시점 법률행위의 행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이라는 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 뜻입니다. 한자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 말이에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우리가 소급표가 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 세계를 딱 보면 효력을 줄 때 장래효와 소급표 이 말입니다.
그 예컨대 우리가 예를 한 들어보면은 여러분 회사 설립의 무효, 회사 설립 무효, 주식회사 설립 무효소를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설립의 무효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난다. 그럼 회사 설립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회사 설립이 무효가 되면은 자, 이 효력이 앞으로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효 판결이 나면 앞으로 이 말이에요. 장래를 향해서 회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소급표가 있다면 뭐다? 처음부터는 회사는 없었던 거야. 이래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은 회사 설립 무효소 같은 경우는 장래효다. 이렇게 이제 조문이 되어 있거든요. 요런 게 바로 장래효 소급표 이 뜻입니다. 비교되는 개념이에요. 장래효 소급표. 자, 이렇게 한번 기초법률 용어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내내 요걸 만약에 하게 되면 옆에 딱 두고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됐죠? 요렇게 항상 법의 세계를 한번 했고.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 회사법 통칙입니다. 자, 회사법의 통칙 맨 먼저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회사법. 자, 우리 회사법 통칙. 자, 통칙. 자, 첫 번째 우리 통칙. 자, 이제 통칙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회사라는 개념을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회사의 의의가 맨 먼저 나오겠죠? 지금 우리 169조가요, 상법의 회사법 바로 스타트 조문입니다. 첫 번째 조문, 상법, 회사법 스타트 조문 169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거부터 꼭 하셔야 돼. 자, 우리가 시작은 이겁니다. 사람. 이 사람에는요, 예, 바로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 법적으로 만든 사람, 법인. 자, 그리고 법인에는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재단과 사단. 재단은 뭐냐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재산이 주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장학재단, 자, 장학금을 어떤 뜻있는 분이 자, 장학금을 100억 원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주체가 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장학재단 그 사무실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던데요. 아니야. 그 사람들은요, 이 재단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야, 알바, 직원이라고요. 알겠죠? 재단 사무를 처리하는 그냥 직원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는요, 돈이 주체가 됩니다. 출연 재산이 주체가 된다. 그리고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 자, 그리고 사단이거든. 그리고 이제 사단에는 여러분, 자, 비영리. 자, 비영리, 그리고 영리가 있습니다. 영리. 됐죠? 자, 우리가 상법 할 때, 여러분 좀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과목은 아니지만, 우리 상총상행이라고 앞에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영리하고 회사법에서 말하는 영리가 또 좀 약간 달라요. 직업을 달리합니다. 자, 우리가 회사법, 우리 법인에서 영리란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고 그 벌어들인 이윤을 분배하는 거야. 알겠죠? 이윤을 이익 분배. 여기 들어갑니다. 분배. 그러니까 돈을 벌고 벌어들인 돈을 나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누구한테 나눠주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예, 바로 사원들에게 나눠준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조심할 거는 이 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입 사원, 뭐 대리, 과장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알바라니까 직원 아니고요. 여기서 사원은요, 오너입니다. 사단의 구성을 말해. 사단의 구성원을 줄인 게 사원이야.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으면 누구죠? 주주, 스톡홀더.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를 말합니다. 주인이야, 주인.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법의 세계에서 쓰는 말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쓰는 말하고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같은 뜻인데 어떤 부분은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 이제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회사법에서의 법인인데 거기서 이 영리라는 거는 돈을 벌고 벌어들인 돈을 뭐죠? 그 사단의 구성원, 사원들에게,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돼야만이 영리가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회사란 건 뭐냐면 우리 169조가 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을 회사랍니다. 우리 169조. 요게 우리 회사야. 회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 부분 사실은 좀 전에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이 사단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사단성은 빠졌냐? 이 필수 개념이 아니게 된 게 1인 회사 때문입니다. 1인 회사. 그렇죠. 자, 우리 바로 다음에 1인 회사가 나와. 한마디로, 사원 혼자. 한 사람이 바로 뭐다?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 마치 항상 제가 특별한 게 없으면 주식회사를 예를 들게요. 주식회사 같으면 1인 주주가 100% 뭐다? 지분. 100% 주식을 다 가지고 있죠. 1인 회사. 그 1인 회사는 단체가 아니죠. 혼자니까.
그러니까 굳이 사단이라는 말이 이제 필요가 없다. 필수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는 자본단체잖아. 돈벌이 하는 단체지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단에서 여기 삭제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많은 그죠? 주주라든가 사원이 있잖아요. 그죠? 1인 회사는 예외적인 형태니까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리법인이 우리가 회사인데 영리사단법인, 옛날에 영리사단법인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요 윗부분은 뭐냐면요. 요거는 우리가 상법, 회사법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법의 영역이라 그래. 민법은요, 재단, 이 재단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재단은요, 비영리입니다. 개념 본질적으로. 절대 재단은 영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요거야. 사원이 없다 했잖아. 사원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사원이 없기 때문에 사원. 네. 한마디로 비영리, 즉 재단법인은 벌어들인 돈을 그 구성원에게 나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때 그 사원, 그 직원들, 그는 월급을 주고 보수를 주는 거야. 임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비영리, 그죠? 비영리를,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법인,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은 어디서 한다? 이거는 민법에서 배웁니다. 민법.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른 선택 과목의 민법의 총칙 파트에 보면 법인 파트를 하거든요.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의 영역이고 우리 하는 요거 상법이죠. 자, 요게 이제 상법 한다. 됐죠? 그래서 영리 법인 이렇게 한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전체적인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들어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관을 보면 1인 회사가 나오잖아. 잠깐 했네. 그죠? 자, 1인 회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원은 혼자가 지분을 100% 다 가지고 있다가 1인 회사입니다. 자, 여기는 편하게 들으세요. 야, 2개하고 3개, 2대 3이야. 자, 회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명 합자회사 2개, 그리고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해서 총 5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의 90 몇 프로, 95%, 뭐 거의 다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의 규정, 법전의 순서는 한명 합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가 4번째로 나오고 마지막에 유한회사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 법에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과서상으로나 강의를 할 때 또 교수님들 책 같은 걸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먼저 해요. 주식회사를 맨 먼저 다루고, 그리고는 그 밖에 회사라 해가지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다룬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다룹니다. 알겠죠?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기본적으로 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1인 회사가 될 수 있냐, 될 수 없냐 하죠? 1인 회사가 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3가지, 될 수 없는 거는 2가지입니다. 그거는 개념에서 나와. 한명 합자는 절대 1인 회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 회사가 된다. 이렇게 마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인 회사는 상법 규정 적용이 완화된다.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주총 소집과 운영이 하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주총회는 엄격한 소집 절차, 그리고 결의 방법. 한마디로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1인 회사는 굳이 절차를 그리 엄격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제대로 통지하고 공고하고 알리고 막 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딸랑 한 명이에요. 저 앞에 한 명 있습니다. 그럼 그분한테는 뭡니까? 그냥 보는 데서, 바로 보는 데서, 그죠? 예, 바로 얘기하면 되잖아. 그죠? 이런 느낌. 알겠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나 형사상 책임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가 회사 돈을 썼죠. 함부로 썼죠. 유용하다 그래. 그러면 이겁니다. 횡령죄, 배임죄가 된다. 횡령죄, 배임죄가 된다. 자기 돈이지만은 여러분 1인 회사 1인 주주가 자기가 출자했죠. 자기가 10억을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회사 돈이 되는 거야. 회사 돈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자기가 출자를 하는 순간 그거는 회사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뺐다. 내가 1인 주주고 대표이사라고 함부로 쓰면 된다? 안 돼. 횡령죄고 배임죄 된다. 범죄가 됩니다. 됐죠?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 논의량을 다룬데 여기서 이제 법인격 부인이 나와. 법인이 법인다워야 되는데 법인답지 않다 이거죠? 자, 이걸 우리가 법인격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법인이 법인답지 않다 이 말이죠. 법인이 법인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거칠 말을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그걸 뭡니까? 짐승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짐승 같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다워야 되는데 법인이 그렇게 하려고 법인을 막 쓴단 말이죠. 그건 안 된다. 남용, 법인격 부인 이런 것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법인격 부인이라는 거는 이런 걸 보면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A 회사, A 주식회사에 대해서 채권자고 채무자라 그래요. 채권자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 채무자. 한마디로 A 회사에 물건을 납품했네. 그러면 납품대금 1억을 받을 게 있어. 그런데 A 주식회사는 깡통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 지배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을이 돈이 다 있고 이 사람이 이 회사를 다 지배하고 얘는 깡통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채권자가 얘한테는 어차피 깡통이란 말이야. 무자력이라 그래요. 무자력. 돈이 없다 이 말이야. 회사에. 그런데 이렇게 뚫고 실질적으로 집에 소유하고 있는 을에게 책임을 물으면 참 좋겠죠. 이런 내용이 바로 법인격 부인이야. 법인이 법인답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와 얘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뭐다? 그렇죠. 우리 이런 말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책에 반한다 이 말이에요. 참 좋죠.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인격 부인론의 테마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룬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문 강의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잖아요. 기본 개념 그리고 간단 사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잠깐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회사의 종류가 170조에 제가 말했죠. 5종류가 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명회사. 한명회사는 여러분 2인 이상의 무한책임, 무한이 나와. 이 무한이 뭐냐면요. 자, 그 마지막 3번을 보세요. 상호는 회사 채권자에 직접 연대한 무한인데 무한이란 말은 자, 원래는 회사에 자본금이 있죠. 회사 자본금이 책임 재산이라 그래요. 회사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재산. 강제 집행 당하는 재산. 이거 책임 재산. 근데 회사 재산이 뭐다? 그렇죠. 회사 재산이 10억이야. 근데 회사 채권자는 얼마 갖고 있다? 회사한테 30억의 채권이 있답시다. 그리고 회사 재산으로 다 변제를 못하죠? 다 못 갚죠? 맞죠? 예. 그러면 그 초과 20억을 어떻게 한다? 그 개인들, 사원 개인들에게까지도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와,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사원 개인 재산에도 집행을 당한다. 이게 무한 책임이야. 그래서 이거는요,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못하지. 그래서 한명회사는요, 거의 피부치들이 하는 게 가족회사. 알겠죠? 완전히 피부치가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하고 한명회사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한명회사에서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러면 내가 개인 재산으로 전부 다 책임진다. 그럼 나는 뭐다? 그렇죠. 집 다 날아간다. 길 밖에 나 앉아야 된다.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자회사는요, 이거는 이원화돼 있어, 구조가. 자, 한명회사 같이 무한 책임지는 사람과 유한 책임 사원이 합쳐져 있다 이거죠. 이원적 구조라 그래요. 그러면 한명회사 같이 무한 책임은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면 또 유한은 뭐냐 이 말이죠. 네, 한마디로 재무적 투자자 같은 거예요. 알겠죠? 유한 책임 사원들은 재무적 투자자. 무슨 말이다? 그렇죠. 실제 투자자식이 갖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거의 경영에는 간섭 안 하고. 조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업무 집행 같은 것도 아니고 대표도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에 출자만 했지 회사 경영은 누가 다 한다? 그렇습니다. 무한 책임 사원만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런 구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식회사 제일 많죠. 거의 90 몇 프로입니다. 95% 이상 다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 할 때 그 밑에 3요소가 있는데 자본금, 주식, 주주 유한 책임 요런 말을 하죠. 자본금, 주식, 주주 유한 책임. 자, 이 자본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자본금이라는 게 회사의 책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회사에 그죠? 예,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미천이랄까 미천. 우리 장사 같은 거 할 때 미천 얼마 들고 이런 말 하죠. 미천 얼마 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창업자들이 있잖아. 성공한 창업자들이 처음 이야기할 때 옛날에 내가 말이야 처음에 이 기업을 읽을 때 단돈 미천을 내가 1,000만 원 갖고 시작했거든.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본금이야. 처음. 알겠죠? 미천. 한마디로 장사할 때 그죠? 미천. 그게 자본금이야. 그리고 그걸 우리가 법에서 말하면 뭐다? 책임재산이라 그래요. 책임재산. 그래서 그 책임재산의 말은 뭐다? 계속 말합니다. 법의 세계에서 책임재산에 네 걸지 않은요.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이 말입니다. 누구의? 회사 채권자. 아시겠죠? 그러면 회사 채권자의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이걸 우리가 책임 재산이 그래. 그래서 그 책임 재산, 이게 바로 자본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내용이 조금 있죠. 이 자본금을 여러분 정하는 입법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권 자본제도와 확정 자본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상법은 수권 자본제도를 택했습니다. 수권이라는 게 뭐냐면 권한을 수여 이 말이야. 권한을 수여하다가 수권입니다. 권한을 수여. 누구에게? 이사회에게. 자, 제가 결론을 벌써 말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주식회사를 만들게 법에 되어 있냐면 자, 회사를 만들 당시에는요 이릅니다. 발행 예정 주식이라 그래. 발행 예정 총주식. 자, 100만 주를 발행할 겁니다 라고 정관에 적습니다. 그런데 설립하는 초기에는 뭐다? 그렇죠. 30만 주만 발행한다 그래요. 앞으로 총 100만 주 중에서 30만 주만 발행해. 그리고 주당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금을 딱 만들어 회사를 출발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 그러면 나머지 70만 주는 아직 발행이 안 됐죠. 회사 설립할 때는. 그러면 이 70만 주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필요할 때 뭐다? 주식을 발행해서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수권 자본제도입니다. 그러면 권한을 수여했다. 누구에게? 이사회.
여러분 자금 조달은 돈은요 필요할 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냐면 우리 법에서 자금 조달의 기동성이래. 기동성, 스피드, 기동성. 우리 기동 타격대 하잖아요, 그죠? 빨리 가야 되잖아요. 신속 대응팀, 예, 기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사회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 자금 수요가 필요하죠. 그럴 때마다 뭐다? 신주를 발행해서 그죠? 10만 주, 30만 주, 20만 주 이렇게 발행해서 발행 예정 주식 총수까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질문, 선생님 100만 주를 다 채웠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잘 되면 이제 200만 주를 더 해야 된다. 예죠? 그러면 드디어 정관을 변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정관 기재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정관을 변경해서 우리 회사는 200만 주까지 또 만든다. 됐죠? 이제 이런 절차를 흐른다. 이런 절차. 이제 바로 그게 수권 자본제도.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을 공부를 대강 했고, 이 자본금을 쪼개놓은 게 주식. 자본금을 쪼개놓은 게 주식. 자본금을 쪼개놓은 게 주식입니다. 그 밑에. 그래서 자본금의 구성 단위가 이자, 주주가 갖는 지분 임액. 그러니까 주식은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쪼개낸 걸 주식. 그리고 두 번째, 주주의 지위. 됐죠? 주주의 지위. 주주가 갖는 지분. 됐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여기 주식이라 그래요. 주식.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주식을 가진 자를 뭐다? 주주. 주식을 가진 자를 주주. 스톡홀더. 주주. 그리고 주주는 뭐다? 유한 책임을 진다. 네. 이게 우리 앞엔 한명회사 무한 책임하고 바로 다른 말이죠. 유한 책임을 진다는 말은 뭐다? 자신이 출자한 지분, 출자한 주식 그만큼만 하고 끝이야. 쉽게 말하면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갖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뭐다? 1,000만 원만 날리면 끝입니다. 1,000만 원 주식만 하면 끝이야. 내 개인 재산, 내 개인 집에 띵동하고 강제집행 압류 들어온다? 못 들어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주의 개인 재산하고 주식하고 철저히 분리되죠. 이게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주 유한 책임. 됐나요? 자, 이제 네 번째 회사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또 있는데 이 유한회사는 여러분 미니 주식회사입니다. 소규모 주식회사. 미니 주식회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유한이기 때문에 사원들은 모두 유한 책임만 진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니니까 뭐다? 곧 나왔다시피 표현의 내용에 보면 폐쇄성 소규모, 우리끼리 할래. 좀 이런 느낌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보면 이것을 보면 소유와 경영은 분리. 예, 맞습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가 물질회사, 주식회사의 민이니까 소규모 폐쇄성. 자, 그리고 기간 및 운용이 간소하고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없고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선수가 최근에 새로 들어온 게 유한책임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 법 조문이고 이론적으로 딱 쓰는데 우리 교수님 책이 뭐라 돼 있냐면 앞으로 지켜보자 했어요. 알겠죠? 우리가 뭐든지 제도를 만들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5년, 10년, 길게는 뭐 2, 30년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유한책임 회사는 있잖아요. 뭐 판례 같은 것도 없습니다. 아직 뭐 지켜봐야 되니까. 법적 문제가 안 생겼나?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고 내용만 나오면 이렇습니다. 자, 시작은 이겁니다. 2011년 지식산업 벤처죠. 벤처기업. 무형의 인적산업 기초로 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내부적으로는요. 한명합작같이 굉장히 탄력적인 조직,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외부적, 대외적으로는 뭐다? 그렇죠. 유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 그죠? 내부적으로는 아주 자유롭게. 그러나 외부적으로 유한 책임. 됐죠? 요게 우리 벤처 산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들어갈까요? 잠깐 보면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이제 첫 번째. 물론 본격 여기는 회사 설립은 일반 모든 회사를 말하고 우리의 관심은 뭐다? 주식회사 설립입니다. 됐죠? 물론 시험은 골고루 나오지만. 자, 회사 설립. 자, 이 1번 보면 누구나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다. 법정 요건. 여러분, 법정이란 말은요, 법률의 규정이야. 법이 규정한. 자, 그러면 이걸 준칙주의랍니다. 한마디로 법률의 규정인 대로 따르면 회사는 만들 수가 있답니다. 예. 자,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는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설립 등기시 이런 말 해요. 회사는 설립 등기시, 등기를 해야 돼. 설립 등기시 회사는 성립,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3번에 보면은요. 자, 절차가 복잡했지만 가장 복잡한 절차는 주식회사입니다. 나머지 회사는요, 그렇게 복잡지가 않다. 자, 그리고 제6항을 보면은 회사 설립의 하자란 말이 나오는데 하자는 여러분, 흠입니다. 하자를 흠. 그러면 회사가 설립 등기를 성립해서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걸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비교 개념이 부존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부존재란 단어는 뭐냐면 실제 형성은 없습니다. 실체는 없는데 설립 등기만 딱 돼 있죠. 자,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말.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에서 뭐라 쓰냐면 이게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상의 회사. 실체는 없어. 실체는 없는데 등기만 딱 돼 있는 회사.
됐죠? 이걸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라 그래요. 반대로 실제 형성은 다 거쳤는데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걸 뭐라냐면 불성립이라 그래요. 자, 아까 제가 용어를 썼죠. 법의 세계에서는요. 설립 등기로, 회사는 설립 등기로 회사가 성립해요. 회사가 설립 등기로 회사는 성립하죠. 그러면 등기가 없으면 불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등기가 없으면 불성립한다. 아시겠죠? 자, 마치 우리 수험생한테 딱 들어맞는 말이 있죠. 너무너무 실력도 좋고 열심히 해서 그런데 뭐다? 근데 시험할 때 실수를 한 거야. 합격자 명단에 없는 거야. 실력은 좋은데 합격자 명단에 없죠? 그러면 뭐라고 한다? 불합격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란다? 불성립. 불합격, 불성립. 딱 맞죠? 실체는 갖추어져서. 실체 갖추어졌다. 실력은 있다니까. 다만 합격자 명단에 없는 거야.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운이 나빴든지. 됐죠?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상관인데 회사 설립 무효 취소서는요. 여기서는 무조건요. 최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도 이제 한 명 회사 관련 내가 조문에 이제 쭉 나오고 이거를 이제 저 뒤에 주식회사는 막 준용 같은 걸 막 하거든요. 끌어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설립 무효 취소소가 있다네. 그 다음에 189조 같은 거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재량기각이라 그래. 자, 회사가 설립이 잘못됐죠. 하자가 있죠. 그러면 무효로 하거나 취소를 해서 없애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공익 사정이 필요해. 회사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대로 놔두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예. 한마디로 회사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 알겠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는 게 좀 낫겠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법원에서 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재량으로 기각합니다. 재량기각이라 그래. 기각 판결. 됐죠? 재량기각. 회사를 살린다. 이 말이죠. 자, 판결의 효력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대세요 장려요라고 그럽니다. 이걸 꼭 알아놓으시고 대세요 장려 이런 말이 있어요. 대세요라는 건 뭐냐면 판결의 효력, 승소 판결이 말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따를 대세라 그래. 대세, 절대요. 대세, 모든 사람에게 효력. 그 다음에 장려요는 뭐다? 판결이 나고 앞으로. 그죠? 예, 판결이 나고 앞으로. 자, 패소 원고 책임은 뭐냐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그렇죠. 여러 회사가 설립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회사가 사라졌죠. 그럼 뭐 한다? 본점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회사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립이 안 됐다. 끝났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넘기면은 이제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 그럼 주식회사 설립 무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회사 설립,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감사. 자, 주주이사 감사는 우리가 소재기권자, 제소권자라 그래. 원고 적격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상법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소송법적 내용이 반드시 나와요. 민사를 하게 되면 소송, 재판하거든요. 그럼 재판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판결도 나오고, 우리 판례라 그러죠. 대법원의 판결을 판례. 자, 우리 보면은 제가 이제 모든 법시험 과목 같은 걸 강의를 하다 보면은 비중이 좀 달라요. 자,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상법에 있잖아요. 세무사 상법에서 회사법에서는 조문이 많고 비중이 크고 판례가 좀 작습니다. 판례가 작고 판례를 왜냐하면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반대로 법무사나 변호사는요 뭐 9할 이상입니다. 열의 9문제는 판례입니다. 판례가 도배를 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판례 길게. 됐죠? 그러니까 비중은 좀 다르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판례는 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중요 판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거 주주이사 감사할 때 주주이사 감사 이런 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다? 소제기를 할 수 있는 거다 해서 이걸 원고 적격이라고 그럽니다. 원고 적격. 소를 제기할 자격을 갖춘 자는 주주이사 감사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한정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는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이라고 그러죠. 이걸 제소기간을 그래. 회사가 성립. 회사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죠? 설립 등기시. 회사는 설립 등기시. 됐죠? 이때부터 2년. 자, 이걸 우리가 또 뭐라냐면 소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제소기간. 됐죠? 이런 걸 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형성소송이라고 그래. 형성소송. 형성소송은 판결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법률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형성소송이라고 형성한다. 법률관계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성소송에는 반드시 원고 적격과 제소기간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상법에도 328조 설립무효일소, 주식회사 설립무효일소. 됐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자, 그 다음 회사 구조 변경할 때는요. 여러분,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 회사 부분에. 그래서 합병이 나오죠. 합병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2개 이상 회사가 합쳐지는 거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나 또 새로 만든다 합병 이런 것들입니다. 왜 하느냐? 다 돈 때문이야. 그죠? 한마디로 뭐 합리화, 경영의 합리화, 돈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자, 합병의 종류는요. 편하게 들어요. 흡수라는 게 조금 전에 말했지만 2개가 합쳐서 1개가 사라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소멸하는 회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존속회사에 흡수된다.
근데 신설합병은요,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실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합병은 100%가 흡수합병입니다. 신설합병은 우리 조문이고 이론적이지 다 흡수합병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요 합병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다? 자, 한마디로 주주를 보호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게 들어갑니다. 자, 주주를 보호하고 채권자를 보호, 주주 보호 절차, 채권자 보호 절차. 이게 우리 상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합병이나 분할이라든가 나머지 문제 구조 조정 같은 거 할 때는 워낙 많은 회사법, 경제, 경영학적 문제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상법 시험. 대한민국에서 상법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빤합니다. 내내 그냥 주주 보호, 채권자 보호, 주주 보호, 채권자 보호 이것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분할도 그렇고 주식의 교환도 그렇고 주식의 이전도 그렇고 아시겠죠? 그래서 상법에서 말하는 거, 상법의 관심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여러분이 절대 그죠? 그러니까 너무 호기심을 많이 갖고 이런 문제는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이 실무 세무사로 합격하고 다음에 여러분이 사무소로 하면서 실무를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거지. 적어도 시험 합격 수험생으로서는 절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안 나옵니다. 나올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 관심. 자, 그래서 주식에서 합병해서 주주는 주총 승인 결의,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보호를 받게 되는데, 자, 이게 합병을 하는 경영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번거롭고, 귀찮고, 돈도 들고. 자, 그래서 이걸 좀 줄이자, 없애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간소화자가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 이런 게 있답니다. 됐죠? 됐고, 그 다음 합병의 절차 한번 여기 쭉 나오죠.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합병 계약, 대차 대조표 공시. 참고 여러분 이게 상법에서만큼은 지금 아직까지입니다. 제가 아직까지입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 새로운 법이 개정도 하는데도 아직도 안 바꿔. 유일하게 상법에서만큼은 대차 대조표라는 그 말을 그대로 써. 아시죠? 대차 대조표. 자. 그렇죠. 우리 회계학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이제 전부 이게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잖아. 그래서 밸런스 시트. 자, 재무상태표로 다 바꿨어. 회계학에서도. 근데 상법은 아직까지 대차 대조표란 말을 씁니다. 옛날 표현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딱 보고, 이거 재무상태표를 아직 옛날 아닙니다. 그죠? 저는 법대로 했습니다. 아직 현행법에 그대로 대차 대조표 아직 개정 안 했어. 용어를 개정 안 했다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늦습니다. 늦다고. 제일 늦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옛날 대차 대조표, 지금 바뀐 거는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 BS 이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걸 공시 알리죠? 그 다음 합병승인 결의. 자, 합병승인 결의가 바로 뭐냐? 합병할 때 주총 특별 결의를 읽거든요. 주식에서 같으면. 그런데 동그라미 이번이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거잖아. 합병에 반대하죠. 내 저 회사랑 합병하면 안 돼. 나는 안 해. 합병 반대. 이 사람의 보호를 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는 자, 주총에서 승인 결의 전에 회사의 서면으로 결의 반대 의사를 통지하죠. 그러면 그 자는 뭘 행사할 수 있냐면 그 무서운 주식 매수 청구. 여러분, 주식 매수 청구는요. 주식회사 파트, 우리 회사 할 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라는 게 뭐다? 내가 출자한 주식, 내가 출자한 지분을 회사가 도로 사고 내 돈 돌려줘 이 말. 내 돈 돌려줘 이 말이죠.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를 우리가 뭐라냐면 출자 환급이라고 그래. 출자를 돌려달라. 내가 회사에 출자한 돈을 돌려받겠다. 환급 돌려받는다. 이게 주식 매수 청구입니다. 그러면 이거요. 원래 이런 거 주식회사에 있으면 안 돼. 그럼 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이 규정된 것만 됩니다. 법에서 규정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주식 매수 청구는. 오로지 반드시 법이 규정돼 있어야 돼. 됐죠? 그래서 회사가 주총 결의를 열 때 내가 반대한다. 반대 주주가 무조건 주식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것도 한 문제. 법이 규정 없으면 못해요. 이게 실정법이야. 이게 법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법을 합니다. 여러분 상법을 하는 거야. 알겠죠? 상식을 하는 게 아니야. 상법을 하는 거야. 상법.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아시고. 그 다음에 회사 채권자 보호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주주 보호, 채권자 보호죠? 그래서 회사 채권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채권자가 있다 합시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10억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회사가 상태가 좋아서 빌려줬는데 회사가 이상하게 상태가 안 좋은 회사랑 합병하겠대. 그럼 여러분 잘 봐. 멀쩡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한 박스에 넣어놓으면 다 썩습니다. 다 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따로 담아야 되죠. 합치겠대. 회사 채권자는 안 돼. 그러면 내 돈 빼.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채권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 방식이 우리 조문에 딱 있어. 뭐라고 돼 있냐? 다음 세 가지. 변제 갚아주면 되겠죠.
여러분 채권자를 어떻게 안심해? 돈 갚아주면 돼. 두 번째 담보 잘못되면 담보 집행해. 세 번째는 뭐다? 그렇죠. 재산 신탁. 그래서 변제, 담보, 신탁. 이 세 가지가 바로 채권자 보호 절차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래. 이제 마지막 직전에 보고총회 창립총회. 자, 우리가 합병하게 됐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어나운스먼트 다 열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합병의 효력 발생은 언제 생긴다? 합병 등기. 자, 그래서 회사가 만들어지는 게 설립 등기. 합병의 효력은 합병 등기. 됐죠? 이걸 우리가 바로 뭐냐면 창설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성립 발생 효력 요건, 성립 효력 요건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이 또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럼 합병을 무효로 시켜야 되겠죠. 가장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판례가 말하는 게 합병 비율의 현상 불공정. 합병 비율의 현상 불공정.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 전에 그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그죠? 희대의 사건이죠. 뭐 1심 판결이 나고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주주가 이제 여러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물산이 상태가 좋고 제일모직이 아닌데 합병 비율을 뭡니까? 오히려 모직을 높이 평가하고 이랬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한번들 그랜저 한 대하고 여러분 아반떼 한 대를 바꿨다가 1대1로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아반떼가 고성능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랜저인데. 맞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평가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합병 비율의 현상 불공정. 합병 무효 사유다. 우리 판례.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회사 분할과 이제 주식의 교환과 이전 일만 나오는데, 자, 여러분, 분할은 나눈답니다. 합병의 반대죠. 분할은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사라 그래요. 분사. 들어봤죠? 회사 분할. 그리고 회사 분할은 주식회사에만 있답니다. 합병은요, 모든 회사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분할은 주식회사에서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할은 나누는 거니까, 나눈다, 단순 분할. 나누어서 다른 회사랑 들어붙는다, 또 분할 합병. 분할 합병은 합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를 보면은요. 자, 요거는 좀 알아놓으세요.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로 여러분, 그죠? 우리 주식하는 투자자들이 뭐 개미 주주, 개미, 내내 지금 다투잖아요. 그죠?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근데 아직 이번에 법 개정법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 근데 개정 안에는 있어. 그 지금 계속 이걸로 토론하고 고민하고 있나 봐. 자, 무슨 말이냐? 그 유명한 거. 자, 회사가 분할되면 분할 신주가 발행됩니다. 회사가 분할되면 분할 신주가 발행되는데 분할 신주를 발행할 때 그 분할 신주를 누구에게 주느냐? 기존 회사가 주느냐? 아니면 기존 회사의 주주에게 주느냐? 이 말이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 회사 주주에게 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인적 분할이라 그래. 인적 분할. 알겠죠? 그런데 기존 회사가 먹게 하는 거야. 이걸 뭐다?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도 허용된다는 조문이 우리 항법 조문에 있답니다. 근데 원칙은 인적 분할이야.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슈. 자, 물적 분할은 지금 대다수 이제 재미 주주, 우리 주식하는 우리 일반 투자자는 전부 반대입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대선할 때 있죠. 예, 이거 막 공약 사항까지도 하고 막 국민들이 막 청원 올리고 이랬다니까.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인적 분할은 개미 주주에게 유리하고 물적 분할은 기존 회사한테 좋단 말이에요. 기존 회사는 결국 대주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첨예한 거야. 아시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잠깐만 말하면은 LG화학에서 사업을 3개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뭐 플라스틱 PPT인가 뭐 사업 그리고 뭐하고 하나가 배터리야. 배터리 하는 부분만 쏙 떼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엔소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물적 분할한 거야. 그러면 기존에 인적 분할로 했으면은 기존 주주들이 좋은데 물적 분할하니까 물을 먹은 거야 기존 주주가. 이런 게 이슈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됐죠? 그것도 우리가 나올 때 내용을 좀 제가 풍부하게 본 강의 할 때를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의 이런 거구나. 요런 거구나 말면 되겠죠. 말 그대로 기초.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돼. 회사가 분할되면 분할 신주가 발행돼. 여러분 회사는 반드시 자본금이 있어야 되죠. 그 자본금의 기초가 이루는 게 바로 주식이잖아. 그러면 반드시 주식이 발행됩니다. 신주. 그러면 분할 신주가 누가 먹느냐? 기존 주주가 먹는다. 인적 분할. 기존 주주 사람이죠. 사람 인적 분할. 아니야. 기존 회사가 먹는다. 기존 회사가 가진다. 그러면 기존 회사가 맞이는 물적 분할은 기존 회사가 뭐라? 100%를 소유하게 되는 완전 모회사 된다. 한마디로 신설 회사의 완전 모회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죠.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관하고 4관의 연결, 주식의 교환과 이전. 자, 이것도 참고하면은요. 자, 한마디로 주식의 교환은요. 이게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지주회사 설립. 그래서 주식 교환 같은 경우는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이게 어려운 테마고 이제 여러분 이야기 처음 할 때는 힘들죠. 다 용어 자체도 모르니까 이런 겁니다. 주식의 교환이라는 거는 기존에 A 회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B 회사가 있는데 자, A 회사를 완전 모회사로 만들고 완전 모회사
이 완전모라는 거는 상대방 회사 주식을 100%다 가지는 거야. 100% 소유. 그리고 얘를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겁니다. 요렇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주식을 교환인데 어떻게 하냐면 방식이 여기 보면은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요 주주들이 있잖아요. 주주들, B 회사 주주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 A 회사는 빨간 걸 합시다. 그러면 A 회사가요. 요 B 회사 주주를 다 해가지고 얘들을 전부 빨간 옷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완전 자회사. 내 새끼로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A사가 B사에 대해 뭐다? 그렇죠. 1. 자, 그리고 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주식을 다 넘긴다. 말 주식을 이전한다. 반대죠. 주식을 이전합니다. 먼저 1. B사가 A사에게 주식을 다 이전해요. 그러니까 노란물을 싹 다 뺀다 이 말이죠. 주식을 이전. 그리고 이전 받은 때 요 회사 A사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요렇게 하면서 뭐다? 두 번째. 그렇죠. 한마디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또는 자사주 같은 거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를 넘겨주거나 또는요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교부금이라 교부금 돈을 준다 이 말이죠. 또는요 요 A 회사의 엄마 회사 주식을 주기도 합니다. A사의 모회사 주식, A사의 모회사 주식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식을 싹 다 넘겨주고 여기서 빨간물로 싹 다 채워줘.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부 빨갛게 되죠. 이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그래요. 됐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예. 그래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요. 자, 이 말입니다. 합병의 형식을 빌려서 완전 모자회사를 만드는데 합병과 달리 어느 회사도 채권자 보호 절차는 필요 없다. 요 제가 적었죠. 2번. 요게 키워드 핵심입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 쭉 나오면서 3번 지문에 자, 이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한다. B 이 말이에요. 알겠죠? 틀렸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관 주식의 이전은요. 요거랑은요. 다릅니다. 모양이 하나 더 들어가.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 요게 우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교환이라 합니다. 주식의 교환. 자, 주식의 이전은요. 절차 하나가 더 들어가요. 주식의 이전은. 자, 주식 이전이란 말은요. 절차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처음에 A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엄마가 없어요. 완전 엄마 회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자식 회사만 있다니까. 자,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만들고 이 말이죠. 예, 한마디로 신설. 이 작업이 하나 들어가. 엄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엄마에게 주식을 다 퍼붓고 그리고 세 번째, 예, 엄마한테 신주를 발행받는다 이 말이죠. 예, 신주 발행. 요겁니다. 요거는 새로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자사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신주 발행. 됐나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요렇게 해서 여기가 뭐다? 완전 모회사. 그리고 얘는 뭐다? 완전 자회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주식을 100% 다 보유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게 하나 더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차이. 요거는 동시에 두 회사가 현재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주식의 이제는 뭐죠?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다? 예, 한마디로 완전 자회사 될 회사만 있고 얘가 엄마 회사 만들고 그 다음에 주식을 다 퍼붓고 신주를 발행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런 과정. 자, 여러분 이제 잘 압니다. 바로 주변에 예를 들면은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신한금융지주가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가 바로 뭐죠? 그렇죠. 신한금융지주. 됐죠? 신한금융지주 주식회사. 됐죠? 신한금융지주. 자, 좀 전에 요 신한금융에는요. 한마디로 복잡하게 막 섞여 있는 4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그 다음에 신한증권,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운용, 투신운용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신한은행, 신한증권, 그 다음에 신한캐피탈, 자 그리고 이제 신한투신운용. 자, 요렇게 요 4 회사가 각자 따로따로 경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죠. 엉망이 될 수 있잖아. 중복도 되고 경영이. 그래서 그 경영 합리화,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야, 너네들 전부 뭐다? 자, 주식을 다 퍼부. 그리고 뭐다? 신한금융지주를 만들었어. 만들고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제 뭐다? 다 이제 빨갛게 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다? 요렇게 다 하고 있다. 여기 바로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주식 이전의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됐죠? 그런 내용.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는 이제 다음에 또 본 강의 할 때 보면 어떤 차이 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게 또 우리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주식의 교환 그 이전에 관해서 틀린 것은 또는 주식의 교환에 관해서 틀린 것은 하면 지문 하나가 뭐다? 교환의 내용이 아니고 이전을 딱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된다. 또 한 문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객관식 시험이랍니다. 됐죠? 자,
자, 그 다음 조금만 나오면 해산과 청산이죠. 자, 해산은 하는 일 멈춘다가 해산이고, 청산은 뭐다? 채권 채무 정리, 빚잔치, 빚 정리 이 말이야.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는 거. 그럼 해산과 청산을 거쳐서 어떻게 한다? 해산은 소멸됩니다. 법인은 소멸한다. 예,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게 바로 해산.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해산은 해산 사유가 공통된 거 여러 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에서만 특별히 있는 거 두 가지 제도가 있답니다. 이런 걸 보고요. 자, 밑에 이제 효과를 보면 해산할 때, 그죠?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안 거치는 게 세 가지는 있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조금 전에 합병과 분할은 포괄성계되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파산은 왜 청산 절차가 없느냐면 별도의 파산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 파산이라는 단어도 이제 본 강의 할 텐데 주변에 많죠, 그죠? 우리 쭉 가다 뭐 법무사 사무실에 보면 회생 파산하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망한 거야. 망한 거라니까 망한 거. 망한데 그죠, 절차.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자, 그래서 여러분 별도의 파산 절차가 따로 있죠. 파산 절차는 청산 절차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해산 명령과 해산 판결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한마디로 법원이 회사를 없애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으로. 그 재판에는 명령과 판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공익적인 고려, 공익. 그래서 뭐다? 법원이 직권으로 날릴 수 있고, 법원이 스스로 날릴 수 있고, 사람들이 청구를 해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과 신청. 그런데 해산 판결은요, 이거는 사익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게 사원이나 주주에 따라서 청구를 해서 회사를 낸다. 한마디로 해산 명령과 해산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회사를 없애는 거. 법원의 재판으로. 자, 그 다음에 청산이 나오는데 아까 저거 말했죠, 그죠? 해산을 이으면 청산 절차 들어간다. 물론 합병, 분할, 그리고 파산은 제외하고. 자, 청산에는 임의가 있고 법정이 있는데 이런 단어도 좀 알아놓으세요. 이게 법률 용어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임의와 법정. 임의와 법정. 임의는 뭐죠? 당사자,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임의. 법정은 뭐냐면 반드시 법의 규정에서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당사자 합의대로 해도 된다. 임의. 법대로 해야 된다. 법정.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산의 종결이죠. 자,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한 문제. 자,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 등기하면은 법인격이 소멸한다면 틀립니다. 참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기출지문 항상 나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청산 종결 등기는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았죠. 청산 사무의 사실상 종결. 그러니까 청산 사무가 끝나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산 사무가 없으면은 청산 종결 등기만 하면 되는데 청산 사무가 남아 있으면은 청산 사무도 끝내야 돼. 아시겠어요? 이 말이 뭐냐면 청산 사무가 아까 제가 말했죠. 채권 채무 정리, 빚잔치죠. 빚 정리. 뭐다? 한마디로 지금 A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 청산 들어갑니다. 청산 등기했습니다. 앞불사. 이 A 회사 앞에 중국집에 짜장면 짬뽕 값이 8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청산 등기하더라도 회사가 소멸된다 안 돼. 왜? 만약에 회사가 소멸되면 중국집은 누구한테 돈 받냐고. 짜장면 짬뽕 80만 원을. 아시겠죠? 그럼 회사는 이 중국집에 짜장면 외상값이 있잖아. 80만 원. 이거 다 갚을 때까지 이걸 뭐라고? 청산사무 사실상 종결. 청산사무 채권 채무 정리 요거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리 청산 등기하더라도 법인격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해. 최다 빈출이야. 최다 빈출. 됐죠? 자, 그리고 회사 계속은 여러분, 자, 해산하고요, 청산되기 전에 일정한 사유로 해가지고 사원들이 다시 회사를 좀 살려보자. 회사를 다시 살려보자. 부활, 회사 계속. 이런 제도도 있답니다. 예. 뭐 우리가 하다 보면 앞부분에 그죠? 일반적인 설명 하다 보니 됐는데, 자, 우리가 총 3강에 걸쳐 1강에 대한 입문 강의는 이 정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식에서 설립, 주식과 주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